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님 지난 시간에 뭐 포드나 GM 같이 음.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었었던 회사들이 썼었던 전략 또 그 역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하던 그 고급 브랜드 자동차 회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은 또 어떤 전략이 있었어요? 중요한 얘기 해줬어.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갑질이라든가 여러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 내부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내부화의 길을 선택했던 회사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파퓰러 자동차, 대중들에게 그냥 모두가 팔 수 있는 그런 자동차 판 업체들이 그런 전략을 선택했다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초고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곳은 그걸 할 수가 없지. 그렇죠.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부화를 해.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고가 브랜드, 고급 자동차 팔았던 회사들의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 당시 대중 파퓰러 자동차들 팔았던 GM, 포드 이런 것만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 당시 결국 고급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 길을 선택했던 회사들은 전부 문을 닫았어. 아, 자, 어떻게 됐는지 보여줄게. 고급 자동차 회사들이 내부에서 이 생산을 전부 다 담당해서 그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주려고 하는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점점 이 단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고급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과 대중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원자재도 비슷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엔지니어들의 숙련도에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업종이 같은 사람들일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드는 맥락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 대중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갑자기 엄청 벌기 시작하니까 이 고급차 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도 일부 근로 포드나 GM 가면 2배 더 준다며. 야, 거기 GM 가면 또 날 경영진으로 의사결정에 일부 참여시켜 준다며.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점점 고급차에서 슬슬 발을 빼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포드 갈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 기존에 있는 직원들 붙잡아 두려면 인건비 더 줘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저렇게 대중자동차가 대량 생산해서 자동차를 싸게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 과정에서 너도 예전에 사업해봐서 알지만 그렇죠. 그냥 소량으로 비싸게 파는 것과 벌크로 약간 할인해서 파는 거 어디에 더 나아? 벌크가 훨씬 규모가 당연히 크죠.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차 만드는 회사들이 여기저기 전화를 해도 저희 이제 자재가 없어요. 그리고 자재 그럼 조금이라도 구해주세요 하는데 얘네가 지금 우리 아니면 또 대안 없구나. 그럼 또 비싸게 풀고. 왜냐하면 나는 이미 포드에 납품해서 벌거 다 벌었어. 그렇죠. 그러면 얼마 주면 내가 구해다 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자꾸 어떻게 된다? 왜 이제 내부에서 생산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게 되는구나.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고급차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내부의 부품과 외부에서 조달할 부품을 표준화시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 내부에서 만드는 베어링이 하나 있고 외부 저기 그 마차에 끼는 아주 유명한 베어링 만드는 회사 께 있어. 야, 요걸 똑같이 하자. 똑같이 할 수 있는 부품들은 표준화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부에서 만들 애가 갑자기 저 그만둘래요 나가도 거기서 갖다 껴서 팔 수 있게끔 표준화를 시키자. 이걸 선택해.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좌충수였어. 너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 다음에 또 뭐야 롤스로이스 아니면 벤틀리 왜 사? 남하고 달라 보여서? 그것도 있고 그거 살 때 우리는 안 사봤으니까 모르겠구나. 미안하다. 네, 그렇죠. 우리는 안 사봤어. 당황했어요. 나도 들어본 사람. 네 친구 중에 페라리 탄 사람 있잖아. 네, 친한 동생이 타고 다니죠. 그 페라리 탄 친구한테 들어보면 알았을 거 아니야. 하나하나 걔가 정해주는 대로 만들어주잖아. 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그 얘기 좀 해줘. 안에 뭐 카본을 댈지, 그렇지. 운전대에 뭘 댈지, 안에 색깔, 컬러, 재질부터 시작해서 엔진룸이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 컬러도 기본 컬러 말고 컬러를 바꾸는데 천몇백만 원 든다고요. 그러니까 고급차라는 건 그 맛이거든. 네. 나에게 맞춰주세요. 세상에 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차를 만들어주세요. 난 그걸로 뽐내고 싶어요. 그거 아니야. 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냐면 1916년에 조단사가 출시한 승용차에 사용한 엔진이 컨티넨탈사에서 제조한 부품이 들어갔거든. 근데 같은 해 출시한 타사 승용차 12개사의 그 16개 모델이 조단사가 사용한 컨티넨탈사의 엔진을 똑같이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조단사는 컨티넨탈이라고 해서 제법 그 뭐랄까 정밀 공업을 잘하는 회사에게 부탁을 한 거지. 이 엔진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고급차 브랜드라고 떠들고 다녔던 그 회사 12개사에 16개 모델이 결국 알고 봤더니 똑같은 거야. 야, 뭐 차별화되고 뭐 날 위해서 뭘 해주고 이거는 일반 차들과 달리 뭐 엔진이 능력이 어떻고 야, 이게 일반 차인데 16개 모델이 이거랑 엔진이 다 똑같은데. 그래서 완전 고급차 시장이 1916년 조단사의 컨티넨탈사 엔진 파동 16개 모델이 다른 회사들 것까지 다 똑같았어? 이거 완전 뭐 사기구만.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됐고.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중차 만들었던 GM, 포드 자동차를 탔던 사람이 야, 너 바보같이 고급차를 왜 사? 그거 한 달 정도 타고 다니면 또 정비 맡기지, 너 맨날. 왜냐면 그건 한 번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이탈리아 자동차들 가지고 뭐라고 해? 흔히 문짝. 문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탈리아 수제 자동차 탄 사람들 중에서 부탁하는 게 하나야. 제발 문짝이나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정말 이게 지금 뭐 번외 얘기인데 일단 그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새끼는 그냥 기름도 안 먹고 맨날 고급류만 처먹는데 동생이 해외여행을 가끔 갈 때가 있으면은 지인한테 부탁을 해놓고 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야? 가끔 운전해달라? 아니, 비슷해요. 어. 이틀에 한 번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시동 좀 걸어달라. 그래, 맞아. 안 그럼 차 망가지거든. 시동을 안 걸면 배터리가 나간대요. 무슨 차가 그래. 진짜 사실이야. 네. 그래서 우리 가끔 유명한 셀럽들 중에서 외제 슈퍼카를 한 4-5대씩 가져가게 이렇게 있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이 밤마다 그냥 밤에 야간 드라이브 하는 게 취미가 아니라 안 몰면 망가지거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드라이브를 장거리도 못 뛰는 거 알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파주까지 살짝 갔다가 와서 다시 다른 차 끌고 또 갔다가 이게 드라이브가 취미가 될 수밖에 없어. 그 도산대로에서 그냥 방방대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거 망가질까봐 그러는 망가질까봐 그렇다는 소리도 있어요. 도산대로에서 그 빵빵 하면서 간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그걸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까 포드 GM은 표준화되고 규격화되니까 더 정밀해지고 그렇죠. 고장도 최적화되고. 그렇지. 고장도 그러니까 줄어들고 어쩌다 수리 들어가면 바로 고쳐드릴게요. 부품 있어요? 바로 끝나고. 거기다 하나 문제가 더 생겨. 포드랑 GM 이런 곳들도 고급차 애들이 요즘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야, 갑자기 부품 부족할 때는 외부에서 조달받은 부품과 내부의 부품을 똑같이 표준화해 버릴 경우 쉽게 조달받을 수가 있어. 그거를 포드와 GM도 알아버린 거야. 근데 포드와 GM은 그 당시 막 자동차 판매가 막 급성장하잖아. 급성장하죠. 그러니 갑자기 부품이 더 많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모델, 세 번째 모델이나 신규 모델 중에서는 어떻게 했다? 외부와 내부 부품을 표준화하면서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고급차는 더더욱 외부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지. 부품마저도 얘는 벌크로 사는데 외제차에서 저 10개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없어. 포드에서 5,000개 사달라고 해서 그건 만들기도 바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다? 고급 자동차 브랜드들은 사장화되고 그래서 고급차 없어졌고 맞춤형 차 없어졌고 그래서 미국에는 초고가 맞춤형 자동차라는 산업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미국이 그 슈퍼카 시장이 없잖아. 네, 맞아요. 자, 그럼 이걸 또 2차 전지 쪽으로 돌려보자고. 예.
예를 들어서 어느 2차 전지 업체가 우리는 대량 생산 캐파를 위해서 돈을 쓰면서 공장 막 엄청나게 증설해서 벌크를 공급하는 거 이거 등한시하고 기술로 승부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주행거리 2,000km를 달성했어요. 그래 그런 거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그런 거 하겠다라고 계속 했었을 때 그게 또 과연 옳은 전략인지 고민 많이 해봐야 돼. 하지만 배터리가 2억입니다.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 포르쉐에서 만든 순수 전기차인데요. 이거는 주행거리가 가솔린차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2차 전지 배터리는 재충전 시간도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것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도 어떻고요. 이 얘기를 또 했다고 쳐봐. 그러면 포르쉐는 그 2차 전지 개발하는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겠지. 그럼 그거 납품하기 위해서 공장 만들고 그동안 R&D 투자하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 많아서 그건 그거대로 하고 벌크로 대중적인 2차 전지 그 배터리 생산할 수 있으면 둘 다 할 수 있으면 그럼 최고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회사는 예산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고 했었을 때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우리는 대중적으로 많이 파는 2차 전지 그거 더 싸게 만드는 거 주행거리는 뭐 한 연간 그냥 50km씩 늘리자 하면서 천천히 가고 싸게 만드는 거에 방점 찍으면서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 하자 이걸 했다고 쳐봐. 그러면 기술 없으니까 얘네는 무조건 도태된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2차 전지에서 기술만 보고 우리가 투자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규모의 경제만 믿어서도 또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그 배터리가 또 주력 산업이잖아요. 그럼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큰 게. 그럼 그런 회사들은 고급화 시켜서 엄청난 성능의 배터리를 만드는 거하고 대중화된 배터리를 만드는 거 그거 두 개를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커. 그리고 그걸 두 개를 더 같이 다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죠. 엄청 많이 들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SK 했던 방송 기억나? 네, 내가 기억나죠?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 SK한테. 집중해라. 그렇지. 선택과 집중하라고 했었잖아. 안 그러면 회사가 삽시간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지. 자, 여기서 굉장히 또 그래서 중요한 맥락이 있어. 우리가 그러면 자동차 회사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진화 발전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본과 미국이 전혀 달라. 미국은 지금 어떻게 거래를 하냐 하면 부품 회사들과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 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은 부품의 대부분을 내부에서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인더스트리도 전부 내부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큰 줄기에서 하는 거니까. 일본은 부품을 대부분 외주한다는 게 70% 이상이 외부에서 부품을 조달받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2차 전지를 내가 지금 단언컨대 어떤 거를 주안점을 둬라 이렇게 내가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바로 일본과 미국이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야. 일본은 장기 거래를 해요. 모델 자체가 풀 체인지 되지 않는 한 4년간 지속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미국은 어떠냐?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맺어야 돼. 그래서 입찰을 올려. 그리고 입찰 실시해서 최저가 플러스 뭐 기술 평가비 좀 하겠지? 그걸 바탕으로 부품사를 선정해. 그러니까 미국은 1년, 2년 단위로 부품사가 바뀌었다라는 경우도 적지는 않아. 많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적지는 않아. 근데 일본은 장기 관계라고 했잖아. 장기로 계약을 맺는다는 건 이제 우리는 한 통속입니다. 그 맥락이야.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차를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공동 개발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이번엔 우리가 이런 거 만들 거예요. 그런데 제동장치 그쪽에서는 제동장치 전문으로 우리한테 납품하는 곳이잖아요. 차 전체 모델이 이렇게 돼 있고 전장하고 뭐 외관은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컨셉은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제동장치 한번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해서 그리고 생산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까지 가지고 와서 제시해 보시오. 그걸 통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이걸 통으로 물어본다고 한다는 게 그러면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네 알아서 해와 이것도 아니야. 종합 메이커가 그 부품 회사와 공동 개발이라고 했잖아. 일정 부분 참여하는 거.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부품 기업에게 그래도 메이커사가 더 큰 회사일 거 아니니. 아, 그렇죠. 그래서 메이커사가 축적한 기술도 전수해주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엔지니어도 보내서 그 도움도 주는 거야. 그리고 자동차 회사와 부품 회사가 다음 완성차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시 정보 교류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 왜? 그걸 미리부터 고민해야 신차 개발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는 물론 도움도 주긴 하지만 자동차 부품 회사의 의존도가 좀 높아진 거잖아. 그럼요. 왜냐하면 설계도 해야 되고 거기서 직접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해야 되니까, 제안을 해야 되니까. 일본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나름대로 개발력, 설계력을 갖추고 있어. 사전에 이쪽으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승인 후 납품하는 거를 흔히 승인도 부품이라고 불러. 승인도 부품. 그래서 승인도 부품 말고 미국은 대여도 부품이라고 불러. 이렇게 만들어 올 수 있어요? 자동차 메이커가 그냥 던지는 거야. 설계 도면 보여주고. 그러니 부품 회사가 1년 동안 저희가 이 가격에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오해 소지가 있어. 미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는 다 가불관계로서 자동차 메이커 회사가 그 가격에 만들어 오는 거야?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와. 이렇게 해서 찍어 누르고, 그리고 걔는 무조건 따르기만 하느냐? 아니야. 에스컬레이터 조항이라는 게 있어. 에스컬레이터 조항. 원래 개당 얼마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 원유 가격이 치솟는다든지 어떤 그렇죠. 전쟁이 나가지고 더 이상 조달하기 어려워졌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그런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계약 기간 중에 생기면 가격을 올려주는 조항이 있어.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격 인상 요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까지도 꽤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줘. 그러니 초기에 무조건 가격을 뭐로 해서 가지고 오기로 계약이 썼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따르는 방식은 아니야. 반대로 그럼 일본 부품 회사는 공생관계고 장기 계약이니까 이거는 뭐 땅 짓고 헤엄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럼 안일함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본 회사들이 훨씬 더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 쥐잡듯이 잡는 거 아니에요? 맞아. 목표 가격 설정이라는 게 있어. 아이고. 이번에 새로 풀 체인지 되는 이 그 자동차는 우리 도요타에서, 우리 혼다에서 이 금액 아니면 전 세계 판매를 못 해요. 거기에 맞춰야 돼. 그러려면 넌 얼마에 전장 가져오고 제동장치 만드는 너는 얼마에 맞춰와야 되고 베어링 쪽 얼마에 맞춰와야 돼. 이걸 다 목표 가격을 설정해. 설정해서 주는.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하도록 유도하고 가격 인하 압박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야.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종합 메이커사와 부품사가 장기 계약을 맺어서 그 회사만 쳐다보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목표 가격이 결국 어떻게 한 거야? 꼭 달성을 해야만 되는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무슨 문제 생겼어요? 성능 조작한 거. 성능 조작. 도요타에서 더 이상은 일본의 내부의 그 여러 가지 제조 여건상 그 가격에 그 퍼포먼스가 못 나와. 그러니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 퍼포먼스가 나온 것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비리. 그게 전체 인더스트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게 됐던 맥락이 여기에 있는 거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맞아. 성과를 보이면 환영을 하는 제도도 있고 인센티브 주면서 성과 좀 향상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방법이 예전엔 통했어. 왜? 예전에 일본의 장인들은 젊고 역동적이고 혁신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낸 거야. 이번에는 이 가격에 맞춰야 된다고요?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야, 이런 기발한 방법으로 이걸 또 찾아냈네 했는데 지금은 이런 거지. 뭐라고? 좀 오버했나? 하여튼 나이 드신 분이 막 이런 경우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성과 조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2차 전지에 대한 시사점으로 돌아가 보자고. 그러면 2차 전지를 일하는 이 부품을 어떤 자동차 메이커가
무조건 이거는 앞으로 미래가 전부 전량 인수합병하거나 2차 전지 업체는 을로만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단정지을 수가 없어. 우리가 산업이라는 건, 경제 구조라는 건 자연법칙이 아니야.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고 그 시대적인 맥락이 어떤지에 따라서 또 국가적인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다 달라. 그때그때 계속 상황이 바뀐 거에 적응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 똑같은 자동차 완성차를 만드는데 미국은 부품을 내부에서 대부분 조달하고 외부 조달도 단기간에만 조달받는 걸로 계약을 하고, 일본은 70% 가까이를 외부에서 조달받는데 장기 계약을 하고, 똑같은 자동차인데 다르게 만들잖아. 그렇죠. 생태가 달라진 거잖아. 2차 전지도 그럴 거야.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는 우리 2차 전지 업체에게 우리 흔히 해자라고 부르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해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뭐 대여도 방식으로 2차 전지를 납품하는 게 우리에겐 유리한 건가? 승인도 방식이 우리에겐 유리한 건가? 아니면 각 국가마다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한 건가? 아니야. 제3의 방법을 이번엔 생각해내자. 그리고 이럴 수도 있지. 우리가 흔히 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TSMC 애들이 많이 얘기하는 썰이 하나 있어. 삼성은 휴대폰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어떻게 자기 경쟁사에게 부탁을 합니까?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네.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폭스바겐 납품하기로 했으면 벤츠는 그걸 받겠어? BMW는 받겠어? 아니면 아우디는 받겠어? 그게 고민이 된다면 지금부터 받게끔 만들 수 있는 거래 방식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계속 내가 슈퍼 을이든 갑의 위치처럼 유지할 수 있는 게 뭘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투자를 하실 때 그 관점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야. 저 업체가 이번에 어디 계약 때문에 모르겠는데 투자 아주 단기적으로 반등할지 모르겠어. 선반영 됐으면 그것도 안 올라. 진짜 궁극적으로 구조. 이 구조에서 쟤는 해자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 쟤는 못 넘는구나.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얘한테 의존적이 되는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